달과 6펜스. 사교계도 마침내 여름을 타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피서 준비에 바빴다. 스트리그랜드 부인네 집안도 다 노포크의 바닷가로 떠날 예정이었다. 아이들이 해수욕을 하기에도 편리했고 남편이 골프를 치기에도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가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나는 마침 런던을 떠나려던 그날 백화점에서 나오다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나오는 스트리그랜드 부인을 만났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런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건을 사러 나온 것이었다. 나나 부인이나 더위에 지쳐 있었으므로 나는 다들 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자고 권했다. 스트리그랜드의 부인은 나에게 아이들을 보이고 싶었던 모양으로 두 말 없이 응했다. 아이들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잘생겨 그녀가 자랑할 만도 했다. 공원의 나무 그늘은 무척 시원했다. 1시간가량 있다 모두 택시를 타고 돌아간 뒤 나는 텅 빈 마음으로 늘 가던 클럽까지 터벅터벅 걸어갔다. 아마 나도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실은 어느 정도 부러운 마음으로 조금 전에 본 단란한 가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같았다. 아무 걱정도 없는 정직하고 구김살 없는 그들의 생활. 그리고 온순하고 명랑한 아이가 둘이나 있어.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정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생활은 보람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들 내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를 먹고 아들과 딸도 성년이 되어 이윽고 제각기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한쪽은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건강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한쪽은 남자답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라나서 장래는 틀림없이 군인이 될 것이다. 그럼 만년에는 둘이 다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식과 손자들에 둘러싸여 그 어떤 의의를 가진 행복한 생애를 보내며 오래오래 살다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이것이 수많은 세상 부부들이 겪는 인생 횡로일 것이고 그 생활 속에서 소박한 아름다움마저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푸른 목장을 빠져나가 상쾌한 나무 그늘을 지난 다음 소리도 없이 굽이져 흘러서 마침내는 바다에 이르는 조용한 시냇물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바다가 너무 조용하고 단조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인생 행로에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내가 보게 된 것은 아마 그 무렵부터 내 가슴 속에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던 외고집의 성격 탓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도 그런 생활을 지니는 사회적 이의를 인정했으며 또 그러한 안이한 행복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지만 또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것이 뭔가 좀 더 파란 많은 활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그러한 안이란 인생의 기쁨 속에 오히려 경계해야 할 그 무엇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위험한 길을 택하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트릭랜드의 집안은 중산 계급의 본보기 같은 가정이었다. 문단의 이류 작가를 좋아하는 순수한 취미를 가진 명랑하고 손님 접대를 잘하는 아내와 자비로운 신의 섭리로 이루어진 잘생기고 건강한 두 아이. 참으로 평범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들에겐 세상 사람들 눈을 끌만한 일은 조금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 뒤에 얼마 안 되어 발생한 사건의 종말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당시의 찰즈 스트릭랜드에게서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하나쯤은 발견했음직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나도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든다. 필경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과는 나의 사람 보는 눈도 상당히 달라졌다고는 생각되지만 비록 스트릭랜드 집안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 보는 눈이 지금만큼 예리했다 하더라도 역시 내가 그들을 보는 눈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만 그 후에 겪은 경험에 의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면 그의 가을 초에 런던에 돌아가자마자 듣게 된 그 소식에도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돌아온 지 하루도 채 되기 전에 나는 저민로에서 우연히 로즈 워터포트를 만났다.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요? 내가 묻자 그녀는 빙긋이 웃었다. 그 눈에는 그 심술궂은 기력이 역력했다. 어떤 친구의 스캔들이라도 듣고 여류 작가다운 육감을 한창 곤두세우고 있는 표정이었다. 분명히 찰즈 스트릭랜드를 만난 일이 있죠? 웬일인지 그녀의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생기가 넘쳐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엾게도 그 사람이 거래소에서 제명 처분을 당했든지 아니면 버스에라도 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말 너무하지 뭐예요. 그 사람이 글쎄 부인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미스 워터포트도 길거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잠옷 작가답게 그런 사실만을 알리고 그 밖의 상세한 사정은 일체 모른다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무리 길거리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대방은 막무가내로 입을 열지 않았다. 정말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쪽에서 다그쳐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더니 그녀는 우습다는 듯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뭐 시내의 어느 다방에서 일하던 젊은 여자가 바로 얼마 전에 다방을 그만두었다나 봐요. 그렇게 말하고 나를 보고는 생긋 웃더니 그녀는 치과 의사와 약속이 있다며 활기찬 발걸음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그 무렵에 나는 아직 직접 겪은 인생 경험이 없었으므로 어쩌다 아는 사람들에게 소설 속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도 일어나면 몹시 흥분했다. 스트릭랜드는 분명히 40세 내외였을 것이다. 그런 나이에 연애에 열중하다니 추태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무렵 남자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연애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무리 잘 봐도 30대 전이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 개인으로서도 약간 당황했다. 왜냐하면 나는 시골에서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런던으로 돌아간다는 편지를 쓰고 그 끝에다 이렇다 할 답장이 없는 한 어느 날짜에 찾아가겠으니 차 대접이라도 해달라고 덧붙였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침 오늘이 그 찾아가겠다는 날이었다. 스트릭랜드의 부인으로부터는 아무 회답도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과연 나를 만날 기력이 있을까? 틀림없이 이번 소동으로 나의 편지에 대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차라리 찾아가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또 그녀로서는 이번 사건을 비밀에 붙여두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 뜻밖의 뉴스가 이미 내 귀에 들어왔다는 눈치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분별 없는 짓이 될 것이다. 약속을 어기고 마음씨 고운 여자를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폐를 끼치는 것이 민망해서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다가 결국 떠오른 생각은 모른 채 하고 찾아가 하늘을 통해 스트릭랜드 부인의 형편을 물어보면 나를 문 앞에서 돌려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 앞에 나온 하녀에게 미리 준비해간 말을 막상 전하게 되자 나 역시 완전히 흥분하고 말았다. 어두컴컴한 현관에서 대답을 기다리며 금방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다. 하녀가 다시 나왔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블라인드를 반쯤 내려서 좀 어두운 방 안에는 스트릭랜드 부인이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형부인 맥앤드루 대령이 등이라도 쬐는 듯한 자세로 불도 없는 난로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공연히 이런 곳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에게는 나의 방문이 뜻밖이었던 모양이다. 부인도 편지로 거절할 것을 잊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를 맞아들인 것 같은 모습이었으며 대령은 무엇하러 찾아왔나 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찾아뵙겠다고 했기에 하고 나는 애써 태연한 태도로 말을 했다. 물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안에서 차를 가져오게 하겠어요.
방은 어둡게 해놓았지만 스트릭랜드 부인이 얼굴이 울어서 부어오른 것을 나는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알고 계시죠? 저의 형부를 여름 휴가 직전에 만찬회 때 만나셨죠. 우리는 다시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나 내가 몹시 허둥대며 무슨 얘기부터 해야 좋을지 몰라 쩔쩔매고 있자 스트릭랜드 부인이 나에게 여름 휴가에 무엇을 하고 지냈느냐고 물어 나를 공경해서 구해주었다. 덕분에 차가 나올 때까지 그럭저럭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대령은 위스키 소다를 청했다. 에이미도 한 잔 들지? 괜찮아요. 저는 차로 하겠어요. 이것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최초의 말이었다.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체하고 되도록 스트릭랜드 부인을 이야기에 끌어넣으려고 했다. 대령은 여전히 난로 앞에 버티고 선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무리하지 않게 자리를 뜨려면 언제쯤 일어나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트릭랜드 부인은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자리에 나를 들어오라고 했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방에는 꽃도 한 송이 없었고 여름 휴가 전에 넣어두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도 아직 꺼내놓지 않은 채였다. 언제나 화사한 느낌이 들었던 이 방은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을씨년스러웠고 서먹서먹하게 느껴졌으며 벽 반대쪽에 시체라도 뒹굴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차를 다 마셨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세요. 그렇게 말하고 부인은 사방을 둘러보며 담배 상자를 찾았으나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 없는 모양이군요. 그녀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허둥대며 방에서 나가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저는 이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나는 대령에게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갑자기 격한 목소리로 대령이 외쳤다. 그 바보 같은 녀석이 처제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당신도 아마 그 말을 들으셨겠죠? 나는 잠깐 대답할 말이 없어 머뭇거렸다. 세상이란 원래 말이 많은 곳이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집을 뛰쳐나가 웬 여자와 손을 잡고 파리로 도망쳤어요. 에이미에게는 동전 한 푼 남기지 않고. 정말 안 됐군요. 이 말 외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령은 단숨에 위스키 잔을 비웠다. 그는 키가 크고 여윈 50세가량의 남자로 팔자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머리는 반백이었다. 파르스름한 눈과 허약해 보이는 인매를 지니고 있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가 얼빠진 얼굴로 퇴역하기 10년 전부터 매주 사흘을 빼놓지 않고 폴로를 하고 있다고 자못 자랑스러운 듯이 떠들어대던 것을 나는 생각했다. 이런 곳에 제가 있으면 오히려 부인께 폐가 될 것 같군요.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부인께 전해주십시오.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하는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도대체 처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두 아이까지 있으니 설마 공기만 마시고 살 수도 없을 테고 벌써 17년이나 됐는데 17년이라뇨? 결혼하고 살아온 지가 말입니다. 그가 내뱉듯이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자를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동서니까 되도록 참아왔지요. 당신도 그 사람을 설마 신사라고는 생각지 않으셨겠죠? 그런 남자와 어울리게 된 게 큰 잘못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건 처제로서는 이혼할 수밖에 없네. 이혼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어요. 실은 아까 당신이 들어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혼 소송을 내는 게 자신은 물론 아이들에 대한 의무라고 말이에요. 그 녀석은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이번에 나타나기만 하면 반주검이 될 만큼 두들겨 줄 테니까. 그러나 내 생각엔 맥앤드루 대령 혼자서는 건장한 체력의 스트릭랜드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물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잠시 후 부인이 돌아왔다. 눈물을 깨끗이 닦고 콘잔등에 분까지 바르고 있었다. 울기까지 하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직도 계셔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는 나서고 싶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상대방이 누구이건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는 여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악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애써 그런 기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뭐라고들 그러죠? 그녀가 물었다. 그녀 가정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오는 그녀의 태도에는 나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만난 사람이라곤 미스 워터포드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스트릭랜드 부인은 두 손을 꽉 맞잡았다. 그럼 그 여자가 뭘 하는지 자세히 말해주시지 않겠어요? 그 말에 내가 대답하기를 망설이자 그녀는 다시 물었다. 난 특히 그 점이 알고 싶어요. 어쨌든 세상 소문이란 다 그렇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을 그대로 고지 들을 수야 있겠어요? 뭐 바깥 어른께서 집을 나가셨다는 말은 하더군요. 그 말뿐이던가요? 나는 로즈 워터포트가 헤어질 때 다방 여자 이야기를 조금 비쳤던 일을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 모른 채 했다. 그 밖에 또 남편이 누구하고 같이 도망쳤다는 얘기는 않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긴 전혀. 그래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좀 꺼림직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쯤에서 자리를 떠도 좋으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스트릭랜드 부인과 악수를 하고 만일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흔한 위로의 말을 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나는 몸을 돌려서 대령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대령은 내가 내민 손을 잡지도 않고 말했다. 나도 그만 가봐야겠어요. 혹 빅토리아로로 간다면 같이 갑시다. 그럼 모시고 가죠. 선머색 몸에 달과 육펜스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잘 자요.